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직금 계좌를 투자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낯선 도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신용카드 발급 안내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이게 뭐지? 그날 제가 아들의 손에 도장을 건네줄 때는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도장이 우리 집과 남은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첫 번째 굴착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아들이 관리해 주기로 했어요. 엄마 아버지 퇴직금 그냥 예금해 두면 물가 오르는데 다 녹아버려요. 제가 전문적으로 알아봐서 안전하게 불려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은 대학도 잘 나오고 결혼도 잘해서 며느리도 데려왔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가끔 헷갈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다녔고 결국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정기적으로 저희를 찾아와 보고를 했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복잡해 보이는 차트를 보여주었죠. 아버지 보세요. 이번 달에도 수익이 2% 나왔어요.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거든요. 남편은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잘하고 있구나 라고만 해꾸져도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매번 인쇄해 온투자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죠. 제 이름과 남편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는 그저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를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수익금에서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라며 매월 100만 원씩 제 통장에 넣어주었죠. 그 돈으로 남편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저는 그 돈이 진짜 투자 수익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에서 조금씩 깎아주는 것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감사함만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주사 치료비가 꽤 나간다네요. 기존 보험으로는 다 안 커버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나간다는 거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 검사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 가까이 될 거래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은 아들이 관리 중이고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은 그리 많지 않았죠. 아들이 막내딸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짧게 답장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만 병원 측에서 보호자 서류랑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도장 좀 빌려주세요. 제가 서류 처리 다 해드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인가 싶었죠. 아들이 남편 병원비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고맙다 정말. 뭘요 당연한 일이죠. 아들은 도장을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그 자리에서 병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만 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전화 한 통 없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이구에 전화도 없이 왔니? 회사는 괜찮고? 딸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침착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그녀가 물었죠. 엄마 형이 요즘 엄마 도장 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봤었죠. 그거 돌려받았어요? 아병원비 관련 서류 처리한다고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가져왔지. 왜?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병원비 서류에 도장이 왜 필요해? 병원비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되잖아. 저도 그제야 약간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글쎄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연히 형 부부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형수가 도장 처리 잘 됐다 그랬어요. 병원 얘기는 안 나왔고 저는 웃으며 말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니? 아들이 병원 일 처리한다고 도장 가져간 거야. 다른 데 쓸 리가 없지. 엄마 제발 한 번만 형이 엄마 명의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장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살짝 불쾌해졌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너 왜 이러니? 내 형이 그런 짓을 왜 하겠니? 남편 병원비 마련한다고 애쓰는데. 딸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몰래 녹음한 건 아니고 우연히 단톡방에 올라온 음성 파일인데 그녀는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댁 노후 자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 다음 단계 진행해야지. 도장도 확보했고. 목소리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딸이 재빨리 멈췄기 때문이었죠. 엄마 들리세요? 시댁 노후 자금 도장 확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병원비 이야기 같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합리화가 시작되었죠. 그건 다른 이야기였을 거야.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네가 오해한 게 분명해. 아니면 우리 노후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괜한 오해 사지 마라. 네 형은 지금 남편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죠.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제 말 하나만 명심하세요. 도장은 반드시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 명세서 한번 직접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떠난 후 집안은 묘한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들려준 그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댁 노후 자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은행 잔액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매월 생활비를 넣어주는 그 통장 말이었죠. 잔액은 예상대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아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투자, 계좌의 잔액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미안한데 남편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조금 조여서 그래. 우리 투자 계좌 잔액 좀 알 수 있을까? 작은 수익이라도 병원비에 보태야 할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좌는 제가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엄마가 보시기엔 복잡할 거예요. 수익금에서 병원비는 충분히 나올 테니 엄마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그래. 하지만 엄마 저 믿으시죠? 아들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믿지 미안하다. 네가 힘들 텐데 자꾸 잔소리해서. 괜찮아요. 이따 병원 갈 때 명세서 가져갈게요. 엄마 직접 보시고 안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아들은 분명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딸이 들려준 음성 파일은 분명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병원에서 가져온 치료비 명세서를 정말로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항목들과 함께 총 385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죠. 아들은 제가 이번 달 수익금에서 먼저 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명세서 사본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아들이야. 그런데 명세서 아래쪽에 작게 적힌 병원 계좌번호가 아들이 예전에 투자 계좌라고 보여주었던 계좌번호와 유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다르죠.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실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편함에 낯선 금융사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봉투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뜯어보았고 안에는 신용카드 발급, 안내라는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제가 전혀 신청한 기억이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카드 발급 일자를 확인했고 그것은 바로 제가 아들에게 도장을 건네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신용카드 발급 안내장을 손에 들고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들이 제 도장을 가져간 지 딱 하루 만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의 카드가 생겨난 겁니다. 이건 실수나 오해로 넘기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일단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아들의 행동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카드사에서 무슨 오류가 생긴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며 하루를 버텼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러던 중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긴박하게 들렸어요. 엄마, 혹시 오빠가 엄마 도장으로 뭘 더 썼는지 알아? 저는 서랍 속 봉투가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서요.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빠가 엄마 도장 받아간 다음 나루리 동네에 있는 A은행 지점에서 누군가가 엄마 명의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거기 근무하는 데 이름과 주소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이었대요. 엄마 우리 집 담보로 뭘 하려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터전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투자할 때 담보는 절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엄마 하나 더요.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오빠가 예전에 보여줬다는 그 투자계약서 사본 좀 구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가져갔어. 원본은 항상 아들이 가지고 있고 나한테는 사본만 줬는데 그마저도 최근 거는 없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사본은 언제였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쯤 전인가? 그때 아들이 수익률이 좋다면서 새로 갱신된 계약서를 보여줬어. 그 사본 혹시 어디 있나요? 제발 찾아보세요.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뒤졌고 겨우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이 가져다 준 복잡한 영어 단어가 많이 적힌 그 계약서 사본이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냈습니다. 일단 이거 보내줄게. 하지만 딸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알아봐. 알겠어요, 엄마. 엄마도 조심하세요. 오빠한테 이 이야기 했다가는 또 저를 모함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온종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대출 상담? 주택담보? 그것보다 도제 명의의 신용카드는 대체 무엇에 쓰일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비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온 상담 안내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남편의 상태를 고려한 특실 입소 상담에
대한 것이었고 상담비 50만 원이 결제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죠.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였고 카드 번호 끝자리. 네. 걔가 제가 받은 발급 안내장에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은 제 도장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요양원 상담비까지 결제해 놓은 겁니다.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 아래서요. 하지만 정작 그런 상담을 한다는 말을 남편이나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은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죠. 저는 요양원 안내장과 신용카드 발급 안내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엄마. 그거 알아보셨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해봐. 내 명의로 카드는 왜 만들었고 이 요양원 상담은 뭐니? 엄마 사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투자자금에서 매번 끌어쓰다 보니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엄마 명의로 카드 하나 만들어서 병원 관련 지출이나 앞으로 아버지께 필요할 수 있는 요양원 정보조사 비용 같은 것들에 쓰려고 한 거예요. 엄마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임시 방편이었죠. 그런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어? 도장 받아갈 때는 병원 서류 때문에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꺼냈어요. 제가 다 처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발견하셨네요. 아들의 말투는 유난히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시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주변 시설 알아보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제가 미리 정보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오히려 제가 소심하게 의심한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그의 설명은 일리가 있어 보였죠. 모두 우리 부부 특히 남편을 위한 배려라는 틀 안에서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라. 네가 내 도장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다고.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여동생이요? 엄마 여동생 말은 정말 듣지 마세요. 저를 망치려고 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대출 상담은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아마 동명이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저 지금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투자, 자금 운용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그런 와중에 엄마까지 저를 의심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가에는 진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가득했죠. 저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아들은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알았어. 미안하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든 꼭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 줄래? 네, 엄마. 당연하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요양원 안내장과 카드 안내장을 챙겨갔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돌보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런데 그가 돌아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저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방금 오빠가 변호사 친구 연결해준다고 했던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보내준 그 계약서 사본 100% 위조. 문서래요. 표절 각본 수준이라고 진짜 계약서랑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아냈는데 오빠가 투자한다고 한 그 돈 실제로 들어간 계좌는 오빠 개인 사업체의 법인 계좌였고 그 계좌는 6개월 전에 이미 인출 한도 초과로 지급 정지 상태였다고 해요. 엄마 우리 돈은 이미 없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읽는 동안 저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위조 문서?
지급정지 계좌?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투자 관련해서 아버지 도장도 잠시 필요하다며 가져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참 만에 돌려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도장이 지금 여기 있었죠. 그런데 그 서랍 안쪽에서 접혀 있는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 본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전에 혼자서 은행에 갔다가 가져온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사항은 남편 이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근저당권 설정란을 보니 저희가 아는 우리 시골 본점은행 외에 전혀 모르는 서울 소재의 C저축은행 이름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정 금액은 2억 원 설정 일자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2억 원? 우리 집에 우리가 모르는 채무가 2억 원이나 걸려? 있다고? 아들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보는 절대 필요 없다고 말했었죠.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누굴까요? 저는 황급히 등기부 등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문 열어요. 큰일 났어요. 문을 열자 딸은 곧바로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도장으로 한 게 대출 상담만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오늘 은행 내부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엄마 명의로 실제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이었어요. 서류는 이미 대부분 제출된 상태고 심사만 남았다고 해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주머니 속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아, 이건 또 뭐니? 딸이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에요, 엄마. 이게 먼저 실행된 거예요. 오빠는 엄마 명의의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받으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듯 했죠. 그때 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떴습니다. 딸은 저의 팔을 잡으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떼고 진동이 멈추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매우 차갑고 피곤한 듯한 어조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매우 차갑고 피곤한 듯한 어조였어요. 지금 집이지? 제가 곧 갈게요. 딱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계세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고 강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받은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이야? 가서 이야기하죠. 30분 안에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은 절 잡아채듯 말했어요. 엄마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하거나 경찰에 가야 해요. 등기부 등본도 있고 제가 받은 은행 직원 친구의 문자도 증거예요. 오빠는 지금 상황이 들통나서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네가 말한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찍힌 근저당권 대출 신청 내역, 위조된 계약서 하나하나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허망한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아들이 와서 뚜렷하게 설명해 주면 딸이 조사한 게 어떤 오류가 있는 거라고 말해주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녹음 파일 들려드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도 엄마는 오빠 변명만 찾으셨다니까요. 이제는 증거가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 명의로 대출 신청까지 했는데 무슨 오해예요? 그때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딸은 동시에 안방 쪽을 바라보았죠. 남편은 최근 들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 고종종 헛기침을 하시곤 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후로 더욱 예민해지셨고 아들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셨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 제가 딸에게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그런데 충격을 드릴 수 없어. 그럼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딸은 조바심이 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오기 전에 일단 그 대출 신청을 취소하러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해요. 엄마 신분증 있으세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거예요. 저는 허둥지둥 지갑을 찾아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A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하는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딸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거였어요. 딸이 재빨리 등기부 등본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주머니에 넣으세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와 휴대전화를 내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죠. 현관문을 열기 전 딸이 마지막으로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엄마 꼭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양복 위에 덧입은 코트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였고 눈빛이 이리저리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는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왜 둘이서? 저는 문을 반쯤 막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밖에서 말하기 뭐하니. 아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살짝 몸을 밀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고 딸은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자리도 안 잡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먼저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엄마 도장을 좀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어요.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아들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소액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담만 해본 거예요. 진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동생이 그걸 캐내서 엄마한테 이상하게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오빠 그게 상담이 아니야. 딸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미 심사 중이라고 떠 있어. 서류 제출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했잖아. 그리고 담보대출은? 엄마 아버지 집 등기부에 찍힌 저축은행 근저당권은 뭐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언니 그건 오해예요. 그 근저당권은 사실. 너는 가만히 있어.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는 할 말을 삼키며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인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용도로 설정하신 걸 까먹으신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시니까 기억이 가끔. 거짓말하지 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으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날짜가 찍혀 있어. 2달 전이야. 2달 전에 아버지가 혼자 은행 갔다 와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셨다고?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흰 잠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고 다리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왔다. 아버지. 아들이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추운데. 너희 목소리가 커서 잠이 깼다. 남편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소파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와 딸 며느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이 이미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별일 아니야. 남편이 저를 보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죠. 무슨 일로 왔다? 밤늦게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엄마 도장을 좀 잘못 사용한 게 있어서 사과드리러 왔어요. 남편의 눈썹이 살짝 오르셨습니다. 도장? 무슨 도장? 제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좀 급한 마음에 엄마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건 맞아요. 아들이 매우 죄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방법이 없었어요. 제 사업 자금도 다 들었고 아버지 치료비가 너무 커서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사업 자금이 다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 전에 말했을 때는 잘 된다고 하지 않았나? 수익도 나온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복 주머니 속 딸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짝 손을 넣어 꺼내 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딸의 은행 친구였고 미리 보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함 어머니 명의 대출 신청 서류에 금융거래 능력 확인서가 첨부된 걸 확인했어요. 발급일이 3주 전이고 발급기관이 오호병원, 신경과예요. 인지장애 환자 보호자 동의하에 발급된 서류 같은데 저의 혈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지장애, 보호자 동의, 아들만이 보호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남편의 진단서를 악용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업이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요. 하지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 명의 대출도 취소할게요. 제가 오늘 밤에라도 은행에 연락해서 너 아버지 진단서로 무슨 서류를 발급했니? 저도 모르게 그 문자가 보여준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피가 싹 달아난 것 같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손으로 가렸고 딸은 제가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확인하고는 단호하게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문자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대출 신청 서류에 첨부된 금융거래 능력 확인서 발급 기관 오호병원, 신경과 발급일 3주 전 딸이 아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아버지 병원 진단서로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너 그거 내려. 아들이 갑자기 폭발하며 딸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져 소리가 났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치며 일어나려 하셨지만 몸이 불안정해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저와 아들이 동시에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아들이 저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죠. 바로 제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도장은 제가 간수하고 있었고 아들에게 빌려준 그 도장은 이미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럼 이건 딸이 재빨리 그 도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엄마 도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녀가 도장의 측면을 들여다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각인도 똑같아. 하지만 재질이 달라. 이건 위조 도장이야. 돌려줘. 아들이 도장을 빼앗으려 덤벼들었지만 딸이 등 뒤로 손을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가 엄마 도장을 위조했어. 그래서 엄마 모르게 대출 서류에 날인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헐떡이시며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 정말?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위조 도장을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을 붉히며 헐떡이는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합리화와 의심 그리고 믿고 싶었던 마음에 마지막 줄기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이게 다. 아들이 허둥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고요했지만 속은 뒤집어질 듯 아렸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를 내며 아들의 뒤로 숨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은 흐느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지금 당장 112에 전화해. 그리고 네 친구가 말한 그 은행 담당자에게도 연락해서 내 명의의 모든 대출 신청을 즉시 중단, 요청해달라고 해. 엄마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기다려. 아들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만 잡아가면 된다고요. 제 아내는 몰랐어요. 정말로. 당신이 정말 몰랐는지는 경찰서에서 따져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른 것도 처음이었죠. 당신이 내 도장을 위조한 순간 그리고 아버지, 병명을 악용한 순간 우리 사이의 모자 관계는 끝난 것 같아. 아들은 그 말에 모든 힘이 빠진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보지 않고 남편 곁으로 가 조용히 앉아 그의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믿었어. 남편이 흐느끼며 내뱉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랬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날 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아들의 위조 도장과 딸이 수집한 증거들을 확인했고 아들은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동행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갔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허망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딸 그리고 정신을 조금 추스린 남편은 전쟁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연결해준 노년층 재산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님을 만났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도장 위조 진단서 악용을 통한 금융거래 능력 확인서, 발급 획득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부동산에 대한 부당 근저당권 설정 등등 종이에 적힌 목록을 보니 정말 어지러웠지만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하나씩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드님이 신청하신 어머님 명의의 5천만 원
대출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은행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니 신청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설정된 C저축은행의 2억 원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 신청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며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수사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그 2억 원 대출 자금은 아드님 개인 사업체의 채무 변제와 또 다른 투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회수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위태로워진 것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우리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A은행 지점장과 직접 상담 자리를 가졌고 딸에 친구가 미리 준비해둔 내부 자료와 경찰의 사건 접수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신 후 즉시 해당 대출 신청을 부당 신청으로 분류하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공식적으로 대출 신청이 무효화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셈이었지만 기쁘기보다는 허탈함만 가득했죠. 그보다 더 힘든 싸움은 C저축은행과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동행 하에 은행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는 처음에 매우 딱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설정된 근저당권인데 갑자기 말소를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변호사님이 남편의 인지장애 진단서와 아들이 위조한 도장과 진단서를 악용한 정황에 대한 경찰 주소 초본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인 및 설정 동의서에 날인된 인형이 위조된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권리자인 이 남편님은 인지장애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고 보호자였던 아들이 그 권한을 악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기초한 설정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말소해야 합니다. 은행 측은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일주일이라는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을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보호자가 될 수 없었고 저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했죠. 그 절차 또한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근저당권 설정 무효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직접 권리말소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미 대출로 지급된 2억 원에 대한 채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죠. 다시 말해 집은 지킬 수 있지만 그 빚은 여전히 아들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것도 큰 성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이 여전히 우리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맥이 빠졌습니다. 그 돈을 아들이 갚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으니까요. 아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피해자이자 가족으로서 복잡한 심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아들은 구속 상태로 출두했고 며느리는 보석으로 풀려나 함께 있었죠. 재판 중에 드러난 사실들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자 부모의 자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고 위조 도장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지장애 진단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로 여겨졌고 그는 병원의 보호자로서 여러 차례 방문해 진료 기록을 열람하며 금융거래 능력 확인서 발급 요건을 꼼꼼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최종 선고는 실형이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합산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마르고 남은 것은 텅 빈 자리뿐이었거든요.
남편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가 선고 후 홀로 일어나 교도관에게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수감된 후 우리는 현실적인 생활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와 남편은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사기로 인한 재산,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갚을 재산은 없었지만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향후 그의 상속권 대제나 다른 법적 절차에 필요했습니다. 판결은 당연히 저희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속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증인을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아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상했던 모든 부분을 공식적으로 변경했죠. 유일한 재산인 집과 남은 소수의 예금은 딸과 공동으로 상속되도록, 그리고 아들에게는 일체의 상속권을 주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때 남편의 손이 또다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맞아. 남편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졸업 액자그가 처음 벌어서 사들였다는 목도리까지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창고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꺼내볼 용기도 나지 않았죠.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집 앞 작은 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고인지 장애 증상도 조금씩 진행되어 간병사님의 도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텃밭일을 좋아하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잡초를 뽑아드렸습니다. 저기, 남편이 갑자기 호명을 하셨습니다. 텃밭 끝에 서 있는 딸을 가리키며요. 딸은 퇴근 후에 잠깐 들러오리를 도와 텃밭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녀석 덕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이 모든 일 동안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도왔고 남편의 병원 일을 챙겼으며 때로는 그저 저희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죠. 그녀 역시 상처받았을 텐데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딸이 물통을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들어가실까요?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는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의 빈자리 날아간 노후 자금, 그리고 무너져 내린 믿음의 잔해는 여전히 우리 삶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일상을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었죠.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 설치한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우리가 평생 함께한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비틀어지고 금이 가긴 했지만 여전히 서 있는 그 집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그 진실 위에 서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집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와 남편의 가벼운 기침 소리, 그리고 딸이 식탁을 정리하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